마다가스카르 섬에는 키가 뭐 한 3m 되는 그런 코끼리 새가 있었다는데 이건 팩트입니까?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안 사는 데서 사실 그 섬 같은 데서 큰 거 많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는 최상의 포식자가 일단 없고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좀 없고 충분히 얘가 먹을 수 있는 게 코끼리 발목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발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뼈 구조가 뾰족구두를 신고 있는 여성의 발을 엑스레이 찍은 사진과 코끼리가 가만히 서 있는 자세가 거의 비슷해요.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가시광선 있잖아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생명체가 나타나면서부터 지구에서 떨어지는 거는 가시광선이 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물이 사실 우리는 다 투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투명해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치용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미생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과학자와 함께 흥미로운 아주 재미난 과학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되면 세 분의 과학자분들이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한편으로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또 생겨났습니다.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막 공간들이 막 휘잖아요. 빛도 휘잖아요. 물건도 휘어요? 물건도 휘죠. 당연히 휘잖아요. 당연히 휘어요? 똑바른 물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휘어 보이는 건지 아니면 물체 자체가 휘는 건지 중력장 안에서 딱딱한 막대를 들고 있어도 당연히 중력 방향으로 휘죠. 그러면 이 볼펜도 네, 볼펜은 아주 작아서 측정할 수 없을 수는 있겠는데 뭐 대나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네. 휘잖아요. 중력 때문에. 네. 중력 때문에 휜다? 아니 그 예를 들면 저 안 휘는 물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없나? 엄밀한 의미에서 안 휘는 물체는 없죠. 그래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한번 좀 더 해보시죠. 그래서 어떤? 아니 이게 뭐냐면 네. 큰 긴 대나무가 그럼 휘는 게 중력 때문에 휘는 중력 거구나. 때문에 휘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정영진 MC 답지 않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셨습니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실망.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없지요. 영화 탑건을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음속을 뚫을 때 초음속 요때 이제 강력한 빵 터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요까지는 저도 다 알고 있죠. 설마 이걸 제가 여쭙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예. 자, 뚫렸어요. 뚫린 다음에도 계속 소리가 납니까? 아니요. 빠바바바바방 이렇게. 뚫릴 때만. 왜? 자, 지은배님. 아니 저 봐봐요. 아니 이게 비행기 앞에 있는 공기층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계속 진행하면서 공기가 압축이 되죠. 그 압축이 되는데 그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생각해 보면 공기 앞에 있는 것들의 파면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점점 좁아지면서 완전히 한 면에 모이는 순간 얘가 그때 그걸 뚫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앞에는 아무 문제 없죠. 한 번만 소리가 나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빵 하고 한 번. 그러면 음속으로 딱 달려요, 얘가. 정확히 음속. 네. 예. 그러면 음속 넘기 전에는 소리 안 나고요. 넘을 때 한 번 빵.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순간만 딱 빵 소리가 난다는 거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맞죠?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번 통과할 때만. 그 다음에 초음속으로 달려요. 그러면 그 초음속으로 달리는 파일럿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나? 왜냐면 이제 앞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이미 내 뒤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오는 소리는 나한테 도달하고요. 제가 이제 운전석이 제일 맨 앞에 있다 치고 통과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는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저를 지나가니까. 어때? 아니, 질문을 잘 이해 못한 거. 제가 음속보다 빨리 달려요. 그러면 음속보다 빨리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와 밥 먹을 시간이야. 그럼 당연히 안 그렇죠. 들리죠. 네. 비행기 엔진은 제 뒤에 있잖아요. 저는 엔진 소리 못 들어요. 음, 자, 걸려 들었어. 비행기 안이 진공이면 그런데요. 그 사실 소리라는 게 별게 아니라 매질이 떨리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엔진 분사하는 소리가 비행기 동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죠. 비행기 동체를 타고 그리고 비행기 안에 공기가 있다면 비행기 안에 공기는 그 엔진과 조종사와 비행기와 공기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통과하는 소리는 들리고요. 이 안에서 소리는 마찬가지로 들리겠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초속 30km인가 속도로 지구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안에 공기가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못 듣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럼 비행기 동체에 매달려 가요. 그러면 저는 소리 못 들어요. 동체 어디? 동체 바깥에. 동체 바깥에 매달려 있으면 만약에 비행기 동체에서 발생한 소리가 나한테 전달될 수 있는 아무런 매질이 없다. 그러면 맞아요. 예를 들어 처음 얘기긴 합니다. 초음속으로 가는 애가 이제 시끄러워서 사실 거의 안 하는 거잖아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 번 빵 소리 한 번만 나는 것 같으면 달릴만 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도 비행기 엔진음 자체도 꽤 크잖아요. 비행기가 빨리 날려면 엔진의
출력도 커질 거고 그러면 그 소리 자체도 클 거예요. 소음속에 나오는 그 소리 말고도 네. 제가 그 직장이 수원 비행장 근처라서 너무 시끄러워요. 수업을 못해요. 비행기 막 뜨고 그럴 때는 아 그렇습니까? 그건 또 전투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네. 이렇게 훈련 비행 같은 거 할 때는 음속을 넘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총알은 혹시 음속 넘지 않아요? 총알이 넘겠죠. 어쨌든 초속 340m 넘는다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맞은 다음 소리 들리잖아요. 왜 좀 멀리서 쏘면 총 안 써보셨구나. 안 맞아봐. 맞아. 그럴 수 있네요. 혹시 그럼 총도 충격파라고 그러나요? 그 슈퍼소닉? 이 소리가 걔도 빵 하는 소리가 들리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소리 화약의 소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화약 터지는 소리 말고 얘가 총알이 그건 통과할 때.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음속 관련해서 오늘 제가 한번 궁금증이 좀 잘못된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도와주세요. 잘못한 얘기할까봐 걱정돼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유 좋다 좋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또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계산은 또 우리나라 뭐 탑이시죠. 최고의 계산. 수능 문제는 뭐. 김범준 교수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70cm 사람의 몸을 크기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는 인간의 몇 배쯤 되느냐. 이거 우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듣는데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오시니까 이런 질문 아마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산법으로 관측 가능한 인간의 세포는 인간의 몇 배쯤이 될지 마이너스 몇 배쯤이 될지 10에 뭐 마이너스 몇 승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로 한번 좀 숫자로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분의 질문이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질문이 인간의 몸 크기 대 우주 전체의 비율과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혹은 원자 하나 대 인간의 키를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작은 존재인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인간 키로 사람을 일렬로 쭉 세우는 거죠.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다 채우려면 3 곱하기 10의 26승 명.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사람의 지금 현재 인구를 생각하면 지구가 10의 16승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하나에 있는 사람이 지금 78억 명이잖아요. 네. 78억 명을 한 줄로 쭉 발에서 머리를 연결해서 한 줄로 쭉 눕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10의 16승 번을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세포 대 인간은 그것보다 사실은 비율이 훨씬 작고요. 그래서 이분의 질문처럼 원자하고 사람 몸의 크기를 비교하면 그 비율은 10의 10승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세포 대 인간보다 인간 대 우주 전체가 훨씬 더 우주가 큰 것에 해당한다는 게 답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보다도 이분이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쉘든 글래시오라고 입자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원자에 비해서 너무 크고 별에 비해서 너무 작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미시세계든 거시세계든 과학을 하기에 최악의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이런 되게 재밌는 이과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현상을 몸으로 느낄 수도 없고 네, 양자역학의 세계를 몸으로 느낄 수도 없는 중간에 네. 아, 그래요. 아까 김본준 교수님 계산법에다가 이렇게 저는 비를 들거든요. 우리 세포 크기를 야구장만 하다고 하면 세포 크기를 우리 세포 하나를 야구장. 세포 하나를 야구장이라고 하면 세균 세포는 투수 마운드만 해요. 세균의 세포는 네, 투수 마운드만 해요. 그렇게 작아요? 예. 그리고 바이러스는 평균 야구 공만 하거든요. 아, 그렇게 작은 거예요? 대략 인간의 세포 하나 크기를 야구장으로 장이라고 보면 하면 세균의 세포는 마운드만 하고 마운드만 하고 바이러스의 평균 바이러스는 야구 공. 바이러스가 재밌다, 그죠? 인간 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이만한 야구장에 야구공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 사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건 평균을 신 거기 때문에 제가 기준은 인간 적혈구 세포, 세균의 대장균 크기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평균 친 건데 대충 이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침투를 잘하는 거야. 그렇죠. 달걀도 세포 하나면 그런 세포 고기의 바이러스는 진짜 타조알. 타조알은 진짜 그렇게 따지면 지구만 하겠네. 진짜 큰 거예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이런 게 있습니다. 돼지의 DNA에 식물의 광합성 유전자를 넣으면 돼지가 스스로 햇빛 받으면서 광합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재밌는 질문이고요. 네.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선 광합성한 유전자를 돼지에 집어넣는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문제는 그 광합성한 데 필요한 유전자 수가 좀 많아요. 3,000개쯤 넣어야 되거든요. 네.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등 쪽으로 가야죠. 뭐 어디도 그러면 이제 그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적혈구처럼 이제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일단 녹혈구라고 얘기해요. 녹혈구. 녹혈구를 만들어다 치고 녹혈구.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털을 다 깎아야 돼. 아,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털을 싹 밀어줘야 돼. 털을 싹 밀어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돼지가 지방이 좀 두껍잖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그 투명한 걸 만들어줘야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단순히 유전자를 넣어서 녹혈구를 만들고 빛이 투과할 수 있게 피부를 투명하게 해주면 그럼 얘가 광합성을 할 텐데 뭐 그래도 얘가 광합성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식물은 뿌리를 받고 광합성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탄수화물이니까 네네. 돼지가 또 다른 건 좀 먹어야 되니까 가능은 하나 굳이. 아, 그리고 다행인 게 나중에 돼지 껍데기 이렇게 먹을 때도 식물성 콜라겐이라고. 아 근데 예전에 그 돼지 껍데기 뭐 이런 거 먹을 때 보면 가끔 검자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쾅 찍어놓은 거. 아 도장이요? 네. 있었어요 옛날에. 아 그런 거는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검자 있는데 막 그걸 거먹는데 나. 이게 빳빳한 돼지 털 정도면은 그래도 가끔 나오긴 했었는데 저도 봤어요. 근데 옛날엔 그 진짜 싼 안주였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돼지 껍데기요? 꽤 싼 안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싸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전에 제일 싼 안주였어요. 그게. 아 돼지 사실 돼지 껍질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껍데기라고 했지? 껍질이랑 껍데기랑 차이가 뭔가요? 딱딱하면 껍데기, 부드러운 건 껍질. 아 그렇게 이제 보통 구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궁금증들 저희가 좀 해결을 해봤고요. 오늘 본격적인 그러면 과학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다양한 동물들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외딴 혹은 좀 대륙과 좀 멀리 떨어진 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과는 다른 동물들도 많이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그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키가 뭐 한 3m 되는 지금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코끼리 새가 있었다는데 이건 팩트입니까?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그렇죠. 잡아먹은 거죠? 뭐 그렇게 추정하던데요. 뭐 뉴질랜드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혹은 뭐 미주 대륙과 좀 떨어져 있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던 데에서는 그런 독특한 동물들이 많이 좀 발견이 됩니까? 사람도 안 사는 데서 사실 그 섬 같은 데서 큰 거 많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는 최상위 포식자가 일단 없고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좀 없고 충분히 얘가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가능하겠죠. 물리학 분야에서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여러 동물들을 비교해서 알려져 있는 게 한 생명체의 에너지 대사량이 몸무게의 4분의 3승에 비례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요. 몸무게의 4분의 3승이요? 그러니까 섭취하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몸무게의 4분의 3승. 근데 몸무게 1승이면 사실은 크나 작나 상대적으로 똑같은데요. 4분의 3이면 1보다 작잖아요. 그 얘기는 몸이 예를 들어 뭐 많이 커져도 필요한 에너지는 몸무게만큼 늘진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클수록 에너지의 입장에서 효율적이 돼요. 아, 그럼 클수록 몸무게에 비해서 좀 덜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예. 인간도 사실은 큰 동물이잖아요. 인간도 큰 동물이에요. 이게 여러 포유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포식자가 없고 충분한 섭취할 먹이가 있고 그런 데서는 생명체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알려져 있는 게 아주 작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포유류라면 몸집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 몸에서 만들어낸 열 에너지가 손쉽게 바깥으로 뺏기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추정했는데 이론상 가능한 포유류의 가장 작은 크기는 2g 정도의 몸무게. 2g이면 굉장히 작죠. 근데 그런 포유류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섭취하는 에너지가 몸무게의 4분의 3인데 몸무게를 늘리려면은 그거는 당연히 몸무게에 비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추정한 게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 제목이 고래는 도대체 얼마나 클 수 있을까 하는 논문 제목이 그래요. 그걸 계산한 그 물리학자가 170톤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그게 실제 지금 바다에 살고 있는 가장 큰 고래의 몸무게가 그 정도예요. 맥스 그 정도까지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2g부터 200톤까지가 포유류가 살 수 있는 몸무게의 크기다.
라고 추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수록 대체로 몸무게에 비해서는 덜 먹게 되는. 예. 굉장히 효율적이 돼서 수명도 몸무게의 4분의 1승에 비례하거든요. 수명이 몸무게의 4분의 1승이요? 이런 걸 다 어떻게 계산을 했대? 이거 이론들이 있어요. 클수록 대체로 오래 살아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 몸무게에 비교해도 상당히 오래 살아요. 제가 알기로 다른 동물하고 비교하면 사람의 그 수명을 예상하면 한 40세 정도인데 우리는 거의 2배를 더 살고 있어서 다른 동물하고는 많이 다르죠. 점점 이제 보다에서 저의 설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4분의 3 정도밖에 못해요. 야, 생물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뭐. 아, 이거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신기하다. 물리학에서. 네. 전 처음 들어봐요. 1승, 2승은 들어봤는데 4분의 3승, 4분의 1승은 난 처음 들어봤어. 그게 재밌는 거 많아요. 도시도 그래요. 도시요? 도시에 있는 주유소의 숫자예요. 그 주유소의 숫자가 생물로 치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니까 대사량하고 비슷하잖아요. 주유소의 숫자도 4분의 3승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주유소 망하는 거예요. 딱 거기서. 그렇죠. 예. 진짜요? 그럼 그 주유소에서는 질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구. 인구. 예. 도시의 인구에 대해서 주유소의 숫자가 인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얼마나 드세요 우리 저 교수님은? 근데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한 종의 평균 추세지. 평균 추세. 이걸 갖고 오해하셔갖고 내가 몸무게가 너보다 2배니까 내 수명이 2의 4분의 1승 더 크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아주 그냥 대충의 추산이에요. 러프하게 계산한 게 네. 종의 평균. 네. 자 그러면 몸무게도 아까 그 아무리 고립된 섬에 음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죠? 그것도 고래는 물속이니까 그 정도고요. 육지 생물은 그거 말고도 몸무게 커지면 몸무게를 버텨일 수 있는 게 뼈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지 동물은 그렇게까지 못 커요. 물속에 살면 사실 거의 무중력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없죠. 아 이거 무릎 다 나가지 뭐, 그죠? 코끼리 발목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코끼리 진짜 발목이 없잖아요. 얘가 그냥 통 나오잖아요. 네. 아마 걔 이렇게 발목 우리처럼 있었으면 걔는 발목 무조건 나갔을 겁니다. 걔는. 그 코끼리 발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뼈 구조가 뾰족 구두를 신고 있는 여성의 발을 엑스레이 찍은 사진과 코끼리가 가만히 서 있는 자세가 거의 비슷해요. 아 진짜요? 이게 몸무게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래요? 코끼리 발바닥이 이렇게 있지 않고 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 조직이에요. 쿠션 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을 띄고 있는 모습에 엑스레이 사진을 아 그러면 코끼리는 늘 키높이를 신고 그러게요. 그 재밌더라고요. 이건 좋은 아이템이다. 아니 생물 나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것까지 못 봤는데, 이거 좋은 아이템이다. 코끼리 발. 그렇다고 뭐 그 섬의 외딴 섬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뭐 작은 방향으로 갈 수도 그건 있고. 아마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사실 생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진화를 얘기하잖아요. 네. 진화가 제일 중요한 게 방향성이 없다, 목표가 없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티븐 제이 고울더라고 유명한 하버드대 아마 2002년에 돌아갔을 텐데 생물학자가 한 거 보면은 프라우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술 취한 사람이 나왔어요. 술집에서 들거려요. 네. 근데 걸어가는데 이쪽은 쭉 이렇게 건물이고 벽이 있어요. 이쪽은 강이야, 떨어져. 그럼 이제 생물 진화라는 게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물이 아무리 이게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몸무게나 뭐 능력에 한계치가 있다. 여기 딱 부딪히면 항상 이거는 한계다. 근데 이게 아무리 퇴화를 해도 어느 순간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을 벗어나면 이건 생명체로서 그 한계가 있다. 거기서 생명체는 왔다 갔다 하면서 레인지가 좀 있다.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화해 가는 거다. 근데 저는 그 환경에 따라서 아까 고립됐을 경우에 뭐 커졌는데 아무리 커져도 지금 물리에서는 나왔지만 아무리 그런 좋은 조건을 줘도 생명체인 이상은 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그 비유가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공감했어요. 아니 근데 그 진화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크게 보자면 뭐 중력 같은 거 당연히 진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육생 생물들은 그렇게 크게 막 갈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요소들이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가시광선 있잖아요. 이 카스믹 레이가 쭉 오면 엄청난 스펙트럼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당 부분이 지구의 그 대기를 거치면서 걸러지고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이고 자연스레 떨어지잖아요. 왜 가시광선이냐면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생명체가 나타나면서부터 지구에서 떨어지는 거는 가시광선이 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체 출발할 때부터 가시광선이 굉장히 생명체가 진화하는 그 환경 조건을 일단 세팅을 할 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었는데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태양에서 지금
지구에 보내는 에너지의 스펙트럼 중에 가장 에너지가 밀도가 높은 쪽이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기파 전체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요만큼이거든요. 그게 지구에 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식물들도 그 영역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근데 제가 어디 자료 찾아보고 많이 놀랐던 게 물이 사실 우리는 다 투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이 네, 그런데 네, 네.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투명해요. 그러면 적외선과 자외선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처음 생명은 아무래도 물 속에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의 어떤 투과 특성, 그다음 태양이 가장 큰 에너지를 보내는 파장의 영역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맞아서 우리는 가시광선에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적외선이나 자외선 입장에서 보면 물은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친구예요. 네. 그 오펜하이머 영화 거기서도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원폭 폭발 실험하는 장면을 볼 때 그냥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 유리를 통해서 핵폭발 실험을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글 같은 걸 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유리도 우리 눈엔 투명해 보이지만 많은 자외선이 유리를 통과하지 못해요. 우리 눈에 투명해 보인다 그래서 투명한 게. 근데 우리랑 예를 들면 강아지는 대충 비슷하게 보죠. 강아지는 사실 그 시각 세포가 우리보다 종이 작아서 거의 흑백으로 예, 보인다고 흑백으로 그랬어요. 보이죠. 그러면 얘들은 무지개를 봐도 무지개로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일 거죠. 그렇죠. 약간 밋밋하게 보이겠죠. 무지개 다리 건너네 뭐 이런 얘기도 이 친구들하고는 안 맞는 얘기네. 좀 전에 B2가 얘기하시니까 정말 진짜 그렇게 광합성을 하는 것도요. 물로 들어가면 거기 이제 해조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빛이 투과할 때 잘 아시겠지만 파장이 짧을수록 깊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많은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시광선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애, 좀 더 깊이 있는 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녹조류, 갈조류, 적조류가 있잖아요. 어느 게 가장 얕은 데 살 것 같으세요? 가장 얕은데 얕은데. 투과가 제일 안 되는 빛을 먹어야 되니까 예. 파란색이 투과가 안 되죠. 녹조류 갑니다. 어쨌든 가장 깊은 곳에 살 수 있는 애가 적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역시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죠. 차례차례 그렇게 왜냐하면 위에서 투과가 안 되니까 이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요거 보면은 진짜로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출현할 때 좀 전에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니까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초기 지구에 생명체 출발할 때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가시광선 걸러서 들어온 카스미르에 걸러 들어 떨어진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도 생물에서 갑자기 그 얘기해서 기억나요. 맞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잖아요. 걔들은 왜 등푸를까? 걔가 물 바깥에서 위에서 보면 사실은 물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파란색이 더 산란이 돼서 우리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이 등이 푸른 이유는 제 생각엔 포식자가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는 애들이 있는 경우가 같아요. 일종의 보호색이라. 그렇죠. 위에서 보면은 물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제 그래요? 질문이 등푸른 생선은 조금 밑에서 사는지가 궁금해요. 포식자가 위에 있고 포식자가 내려다보면 물이랑 안 보일 테니까. 고등어들. 근데 다 등푸르지 않나? 아니죠. 다 등푸르진 않죠. 이것도 또 좋은 아이템입니다. 나중에 좀 알아보고. 네, 이거 좀 알아봐야겠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기는 상어 뭐 이런 애들도 걔들도 푸른데? 걔들은 누가 잡아먹겠다고. 푸른가? 상어는 약간 색깔이 좀 모르겠다. 새카만 쪽에 가깝나요? 잿빛 회색 쪽으로 가지 않나? 걔네는 누가 특별히 괴롭힐 애들이 없을 텐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가시광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천문학자들도 외계 생명체, 외계 행성 고민할 때 되게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태양보다 작은 별 주변에서만 많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태양보다 작은 별이라는 건 태양보다 미지근한 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빛을 적외선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만 보면 적당할지 몰라도 그 행성을 비춰주는 빛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보면 사실은 적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같은 방식의 광합성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물의 존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말씀드린 물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과율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작은 항성들 그래서 스펙트럼의 주된 영역이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 쪽에 치우치면 그럼 생명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운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적외선의 에너지량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어서 불리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 누가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무슨 색으로 보여요? 어떤 파장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를 텐데. 그들이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반사를 본다면 가시광선 영역이 많을 텐데 반사가 아니라 복사되는 거로 본다면 적외선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가까이서 달 같은 데서 보면 이제 푸른 아름다운 별로 보이지만 되게 멀리서 보면 사실 우리 지구가 아주 뜨거운 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적외선 정도로만 관측되는 정도 별 아닐까? 네,
네, 적외선 정도로만 보일 거예요. 아니 외계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지금 적외선으로밖에 안 보이는 별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친구는 지구처럼 나름 괜찮은 조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가시광선이 아닌 다른 종류의 빛의 색깔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트리키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적외선 사진, 자외선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빛의 세기만 표현한 단색 이미지인데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보기 위해서 색을 입히는 거예요. 네네네. 일종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빛의 세기는 당연히 다를 텐데 무슨 색깔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걔들은 적외선을 총천연색으로 보겠다. 그런 생명체들은 우리는 그냥 하나로 봐도 그쵸? 알록달록하게 또 알록달록하게. 적외선 내에서 네.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 이유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외선 자외선도 다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친다면 지금 보는 거랑 매우 달리 보이나요? 그럼요.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는 게 인상주의 화가 중에 모네가 중간에 백내장 수술인가를 잘못 받아가지고 한쪽 눈으로 자외선을 조금 보거든요. 오, 와. 그래서 그거를 나름 자기 작품에 활용합니다. 우와. 활용을 또 해요? 다친 눈으로만 보고 풍경을 그리고 우와. 안 다친 눈으로만 보고 풍경을 그리고 그래서 그 수술 받고 나서 그림들이 되게 푸르딩딩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푸른 쪽으로 많이 보이는군요. 네, 네. 사람은 시각세포가 3개밖에 없거든요. 색 구별하는 게. 그런데 가젠가 어떤 애는 12개인 애도 있어요. 자외선도 보고. 아 진짜. 네. 그 친구야말로 진짜 그 친구는 진짜 풍성하게 볼 거예요. 총천연색으로 보는 거네. 꿀벌도 자외선 보거든요. 꽃을 자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랑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찍은 거랑 보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꿀벌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자외선 영역 볼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생물에 대해서 진짜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늘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는 색깔과 지웅배님이 보는 색깔이 같은 파란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같은 파란색인가가 늘 궁금한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전 집에서도 경험해요. 옷을 사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파란색이라고 말하는데 저희 아내는 이게 어떻게 파란색이야? 보라색이지. 맞아. 그건 뭐 집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 구조가 비슷해도 이렇게 좀 약간 달리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비슷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텔레비전이 색을 만들 때는 RGB 그 세 가지의 적정한 조합으로 색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사람이 시각을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뭐 텔레비전을 보는 보라색은 실제 자연에선 보라색이라는 파장 딱 하나예요. 자연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보라색과 텔레비전에서 흉내낸 보라색이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바깥에서 본 보라색이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는 보라색을 같다고 느끼잖아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색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그거 있어요. 말씀에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뉴턴이 붙인 건데 원래대로 하면은 빨주노초 파보인데 뉴턴이 행운의 숫자 7을 맞추기 위해서 남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5가지였어요. 무지개 색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요? 예, 오색찬란함이라고 얘기해요. 오색 색동저고리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5가지 색을 얘기했었고 빨주노초 파남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 이후에 서양에서 들어온 그 5가지인 것도 아마 또 동양 철학에 좀 되게 그랬을 거예요. 깊이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음양오행. 네. 아 그렇죠. 오해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세밀하게 세면 7개 뭐 10,000개 얼마나 그렇죠. 무지개가 12,000색깔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연속 건데. 스펙트럼이니까. 얼마나 나누냐에 따라서 네. 당연히 내가 자외선만 보는 사람 같으면 아예 무지개 못 보는 거죠? 아니죠. 그 파장대에서의 맞아요. 무지개를 보겠죠. 어? 자외선 파장대에서의 무지개를 보겠죠. 보라색보다 더 보라인 빛을 보겠죠. 자외선도 물방울에서 산란을 할 테니까 우리는 구별을 전혀 못해도 거기서도 빛이 퍼져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 띠로 보는 무지개가 저는 예를 들어 자외선만 보는 사람은 이 밑에만 요만큼 보이겠군요. 밑에서 또 뭔가 보여. 새로운 접근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은 진화의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뭘까? 뭐 물론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뭐 온도라든지 혹은 뭐 여러 기후적 조건들, 뭐 물이나 뭐 중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그 가시광선 근데 사실 그건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네. 공감해 주셔서 아니 너무 이건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과학자 누구도 아마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김민 교수님이 진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된 책으로 읽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라고요?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국 서점 그리고 온라인 서점 등에서 이만한 끄집어내려고.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괜히 좋아했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빨리 사셔야지 이게 아마 2월부터인가 가격이 오를 거예요. 네, 2월 전에 빨리 사셔야 여러분 합리적 가격에 과학을 보다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재밌는 동물 이야기, 또 진화 이야기, 또 행성 우주 이야기까지 같이 좀 나눠봤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재밌는 과학 이야기 전해주신 세 분의 과학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